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기본강좌 제3강 내용은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3장 부분 중개업 등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개업 등은 워낙 분량도 많고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강좌 역시 강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열심히 저번 시간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반 중개계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오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뭐냐면 그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업자하고 서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중개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중개를 해주겠다. 자, 중개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매도인이라고 치면 갑이 자기의 주택을 중개대상물입니다. 주택이. 자, 누구에게? 중개업자. 자, 중개업자 A에게 중개를 의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하고 의뢰를 수락하고 중개하겠다고 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중개의뢰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의뢰 계약에 만약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누구누가 가져갈까요? 간단하죠. 갑하고 중개업자 두 장만 쓰면 되는 겁니다. 즉 거래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볼 때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래 계약이 됐을 때는 이제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중개를 해서 거래를 완성시키면 요때 거래 계약서를 쓰는 거고, 중개 계약은 좀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개 의뢰 계약은 매도인하고 중개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나 또는 임차인하고도 중개의뢰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이러니까 그리고 가격은 이걸 원합니다. 그거에 맞는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맺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중개업자 A, B, C 여러 명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이고, 전속 중개계약은 딱 한 명에게만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 명에게 내놓으니까 일반 중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즉, 중개업자가 매도인이 비록 일반 중개계약을 맺어서 중개계약서 하나 써주십시오 해도 그럼 뭐 귀찮은데 씁니까 해도 딱히 매도인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 딴 데 가서도 자기가 또 의뢰를 할 테니까. 그러나 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달리 전속 중개계약 두 개 다 임의적이지만, 전속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만약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요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전속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가장 크게. 이렇게 차이점을 주는 이유는 일반 중개 계약에는 중개의 독점권이 있다 없다? 독점권이 없다. 왜? 중개업자 여러 명에게 물건을 주니까요. 사는 매수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을 가기 때문에 독점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은 그럼 독점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반 중개 계약이나 전속 중개 계약이나 계약서를 쓰든 뭐 계약을 하든 이 계약의 효력은 3개월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을 맺었어도 매도인이 다른 중개업자하고 계약을 해도, 다른 중개업자가 소개한 매수인하고 거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속 중개계약 같은 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자, 갑이 중개업자에게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다면 갑이 새로운 중개업자 B하고 예를 들어서 맺은 상태에서 B가 소개한 사람하고 거래를 했다면 중개업자 A는 전속 중개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중개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개업자 A가 소개한 을하고 갑이 따로 거래를 했다면 역시 중개업자 A는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힘을 실어주죠. 다만 갑 스스로 발견한 어떤 병이라는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갑 스스로가 발견한 사람하고 거래 계약을 했다면 중개업자 A는 이때는 법정 수수료의 50% 범위 한도 내에서 실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차이점인데, 어쨌든 중개업자 A에게 이런 많은 권리를 준다는 얘기는 중개업자 A에게 의무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체결하면 먼저 전속 중개계약서 써야 되고 이거 매도인이 쓰는 게 아니라 중개업자가 써주는 겁니다. 써서 한 번씩 갖는 거고, 또 하나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에 7일 이내에 반드시 이 물건, 주택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개업자 A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2주에 한 번씩 문서로서 상황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무를 부여하지만 그 대신 중개의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권리와 의무도 크다는 것 아울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방금 내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부동산을 거래하는 정보망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예, 당연하죠.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는 누가 이용하냐?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중개업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중개업자들이 매물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또 자기가 내놓을 매물이 있으면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중개업자들이 중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상호 간의 거래를 돕는 거다 그러면 틀린 거고, 중개업자, 예, 중개업자 그 상호간입니다.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개업자 상호간.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어떻게 설치하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자,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만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무조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주 업무가 다 국토해양부 장관이에요. 국장에게 이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장관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 공법 역시 토지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자,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사업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할 사람들, 이제 설치를 하려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내가 사업자로 지정을 받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그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30일 이내에 검토해갖고 지정을 할지 지정을 거부할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알려줘야 되고, 자, 이렇게 만약에 지정이 됐다면 이 설치하기로 한 사람은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된 것이고, 그 사람은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동을 해서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모집해서 그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 그 중개의 공동 중개를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자, 보자고요. 그럼 그 시스템을 한번 보면, 먼저 매도 의뢰인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이 매도인인데 매도 의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못 팔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자, 갑의 매도 의뢰인이 중개업자, 자, 중개업자 A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 매도 의뢰. 그리고 매도 의뢰를 하면 중개업자 A는 바로 매수인이 나타나면 팔면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든가 매수인이 안 온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부동산 인터넷상의 얘기입니다. 다 거래 정보망에 접속을 해서 요 부동산 회원으로 물론 가입을 해야 됩니다. 했다는 전제 아래에, 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여기다 정보를 올리는 겁니다. 요때 정보를 올 때 주의할 건 갑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냥 물건에 대한 정보만 올리면 돼요. 뭐 몇 제곱미터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만 올리는 겁니다. 소재지 지번까지 올릴 필요 없고 대략 소재지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고, 자, 이번엔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이 물건을 이제 사겠다고 중개업자 B에게, 자, 이건
같은 중개업자입니다. 이쪽은 일반이고 매수 의뢰인이 세 번째 매수 의뢰를 합니다. 자, 내가 뭐 사고 싶다. 그러면 중개업자 B가 정보를 검색합니다. 정보 검색이죠. 정보를 검색해요. 자,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자, 매물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이 나왔어. 딱 보니까 중개업자 A가 내놓은 갑의 물건, 부동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자 B는 연락을 하겠죠. 내가 이런 매수인이 있는데 당신의 매물을 봤다. 그거 팔렸냐 안 팔렸냐? 안 팔렸다. 그럼 우리 중개를 한번 해봅시다. 공동 중개를. 그러면 매수인이 있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매수인 통보. 자, 그리고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소개를 좀 해달라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중개업자 B는 서로 얘기가 된 상태니까 물건이 있다고 통보를 합니다. 자, 물건 통보, 통지, 뭐 다 같은 말 알려주는 겁니다. 적합한 물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A는 또 갑에게 매수인 나타났다고, 매수인 있음을 통지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서로 갑과 을이 의사가 일합치가 되면 중개업자 A든 중개업자 B든 어느 중개사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제 거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래 성립. 자, 이제 거래가 성립돼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 부동산은, 이 물건은 더 이상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미 팔린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 정보를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업자 A니까 마지막으로 거래됐다고, 거래 계약이 체결됐음을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하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10번째가 삭제인데 거기까지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을 이 정도로 하고 부동산이 거래돼서 교부에 대해 서류가 있어요. 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자, 매도인이 물건을 내놨습니다. 중개업자 A에게. 자, 중개업자. 그리고 매도인이 물건 내놓을 때 A는 갑에게 해당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내놓은 물건, 갑이 더 잘 알죠. 어떤 물건인지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 있습니다. 매수인이에요.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자, 그럼 요때 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갑이 내놓은, 매도인이 내놓은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같은 걸 띄워놨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확인한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성실하게 부동산 등기부나 토지대장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물건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뭐 면적은 어떻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확인 설명이고, 그 설명을 한 다음에 을을 모시고, 을이 그럼 그 집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모시고 가는 겁니다. 현장 안내를 해서 임장에서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을이 이제 온 다음에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 A가 갑에게 전화를 해서 매수인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가격을 좀 흥정합시다 해서 이제 가격 흥정이 되면, 완료가 되면 중개업자 A 사무실로 와서 거래계약서 쓰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면, 요때 쓸 때 거래가 딱 됐어요. 이 사람은 매도하기로 했고 이 사람은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 쓰겠죠.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확인 설명서를 요때 씁니다. 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이 왔을 때부터 거래계약서 쓰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확인 설명서라는 이 서류는, 요때의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와 있는 딱 주제된 양식에 의한 서류입니다. 이걸 작성을 해서 거래계약서 쓸 때 같이 작성해서 갑과 을 양쪽에다 나눠주는 겁니다. 주의할 거는 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면 본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고 날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확인설명서가 확인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설명서와 동시에 이제 거래계약서도 쓰는데, 거래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 나눠주는데, 그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뭐 요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면,
거래계약서는, 자, 거래계약서. 거래가 돼서 계약서를 쓴 겁니다. 중개업자가 양쪽에 이제 교부를, 나눠준 걸 교부라고 그러죠. 자, 이 거래계약서는 두 가지. 하나는 매매가 있을 수 있고, 매매 거래계약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전세계약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매매 아니면 임대차. 자, 교환은 매매에 가까운 거니까 교환계약서라고 다 양식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어요. 자,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자, 이 법정 서식이 있나 없나 유무를 보면 법정 서식이 없죠. 법정 서식은 없어요. 그러나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제가 중요 글자만 따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당, 물, 개, 인권, 조화, 바. 요 9가지 사항은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당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물이라는 건 물건을 표시한 겁니다. 즉,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계자는 바로 계약한 날짜, 계약일을 말하고, 이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에 대한 거. 계약일을 썼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언제 지급하고,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고, 이는 물건을 언제 인도하는지, 통상적으로 대부분 90.9% 이상 인도일시, 물건을 인도하는 날하고 잔금 지급일은 동시입니다. 동시이행 가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 민법에서 배웁니다. 이건 동시이행 관계랑 날짜 같습니다. 잔금하고는. 자, 그리고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 뭘 이전하나,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임차권을 이전하는지, 자, 그런 거,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지, 그걸 쓰는 거고, 조건이나 계약이 있으면은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을 쓰면 되고, 화는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확인 설명서 교부한 날짜, 즉, 확인 설명서 교부한 날짜고, 거래계약서의 날짜는 똑같아야 됩니다. 동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 약정사항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거래계약서가.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갈 내용도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만들지 않았지만 사실 만들거나 마찬가지죠.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법 안에. 자, 법정 소식이 있고, 이제 보관 기간, 얼마나 보관을 해야 되나. 이건 중개업자가 보관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당사자가 잊어버려 집을 샀어. 매수인이야 아니면 매도인이야. 거래계약서 분실해서 이사가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 안 받아요. 상관이 없고, 이거 보관 의무기간은 중개업자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중개업자 5년. 제일 길어요. 5년. 자, 확인설명서 동시에 같이 교부한다고 그랬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정확한 명시는 4가지가 있죠. 확인설명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은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라고 그러는데 2 또는 2라고 그러는데 1은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은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 4가지인데 나머지 네 번째 게 뭘까요? 감이 좀 와죠. 토건입관공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토건입관공. 자,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1, 2는 2개 다 들어갔고, 세 번째 토지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네 번째 뭐 들어가야 돼요? 입관공 들어가는 거예요.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이 확인설명서 네 번째 양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법정소식 있다. 보관기간 3년. 아까 얘기한 일반 중개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러나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이 중개계약은 서로 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관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게, 거래가 되면 거래계약서가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설사 일반 중개계약이면 거래를 못했다면 일반 중개계약은 효력이 3개월이기 때문에 보관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관기간 기준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은 얘기가 다르죠. 권리와 의무가 강하기 때문에 중개 독점법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법정 소식도 있고 보관기간 3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왜? 공인중개사 법령 자체 정식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앞부분 공인중개사 업무를 띄워버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를 하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자,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란 그 신고에 대한 대상은 뭔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걸 신고해야 되나? 자, 신고의 대상은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니까 부동산을 신고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부동산에 또 뭐가 있냐?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로 나뉘죠. 토지하고 건축물로 나뉘고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또 두 가지로 납니다. 하나는 분양권, 또 하나는 입주권. 자, 이러한 것들을 매매했을 때, 중요한 건 매매입니다. 매매, 증여가 아니라 매매했을 때, 돈 주고 사고 팔 때 서로 그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판례상 분양권은 중개 가능하다. 입주권은 중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은 중개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입주권 중개하면 수수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뭐 입주권 중개했으니까 너 혼나라 이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사람들은. 입주권 중개해도 수수료 받습니다라는 원칙은 그렇다는 걸 알아두고 하셔야 되고, 자, 이러한 것들,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주택은 토지, 주택 부수 토지 플러스 주택 건물이 합쳐진 거예요. 주택은.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는 바로 복합 부동산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아파트 내가 건물만 판 게 아니라 내가 건물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분, 그것도 같이 파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는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팔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이 주택처럼 한꺼번에 팔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매매를 했을 때, 자, 중요한 건 매매입니다. 매매를 했을 때는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면 갑이 있어요. 갑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자, 을이 있습니다. 매수인이에요. 서로 거래했어. 의사가 합치가 돼갖고 민법에 나오는 의사 표시가 일치가 된 거예요. 청약과 승낙기에서 매매를 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자, 매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소재한 곳, 부동산, 갑의 주소지나 을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예요. 거기가 신고 관청이 되는 겁니다. 자,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양식이 있어야 써야 되는 뭐 주소는 어떻게 되고 어떤 걸 팔았는지 다 쓰고 가격 같은 거 다 써서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렇게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날인해서 어디에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준다고요. 자, 둘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공동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갑이 안 하겠다고 버텼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버텼으면 갑은 도장 안 찍었겠죠. 서명도 안 하고. 그럼 을 혼자 찍어서 을 혼자 신고하면 돼요. 요럴 때는 다만 뭐 하나 써가면 된다. 사유서. 갑이 신고 안 하겠대요 하고 사유서 써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신고는 물론 혼자 하지만 서명을 혼자 했잖아. 그래서 이건 단독 신고라고 합니다. 공동신고, 단독신고 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갑과 을이 직접 거래를 안 하고 우리 중개업자들이 공인중개사 법률의 중심은 중개업자들 아닙니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 자, 중개업자 A가 중개를 해갖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갑과 매도인 매수인 갑과 을은 거래 신고 의무가 없고 이때는 중개업자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죠. 자, 거래계약 중개업자가 있든 없든 똑같아요. 이게 신고하는 거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에 신고하면 되고 만약에 해당 물건이 주택거래 신고지역, 주택부산의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서 신고 대상 주택인 경우,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어야 됩니다. 토지는 상관없고 주택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때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거리에는 15일 이내 주택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도 그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15일에 신고하면 되고 가까우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예,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내용. 자, 그리고 이 신고 방식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그 중개업자도 서명 또는 낙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되고 시군구청장이 그런 신고를 하면 신고서는 받고 대신 신고 필증을 신고했다는 증을 줍니다. 신고 필증을. 신고 필증을 주면 이 신고 필증을 이 매매계약서에 첨부를 해서 매수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만약에 이 신고 필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요. 또 이 신고 필증이 있으면 거민을 안 받아도 돼. 예전에 거래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에 거래를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매매, 증여, 교환, 뭐 이런 기타 등등 판결 이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시군구청 가서 도장을 받았어요. 이거 거민 도장이라고 그랬는데 도장을 받았는데 증여는 지금도 받아야 돼요. 증여는 거민 도장을 받아야 되죠. 왜? 신고를 못 하니까. 그러나 매매에 의해서 거래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고 필증 받은 거를 제출하면 어차피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한 거나 도장 받아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거민의 경우에는 매매로 부동산을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는 신고 필증 내는 것으로 거민 받은 걸 가름한다. 대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내역이 맞나? 신고를 했으면 또 신고 내역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신고 내역을 조사해요? 시군구청장이 신고를 받았으니까 시군구청장이 신고한 내역, 그 내용이 어떤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군구청장이 신고한 내역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할 때 검증을 해. 이 사람들이 신고한 가격, 중개업자 또는 매도인 매수인이 거래 신고했을 때 그 가격이 맞나 틀리나? 그 가격이 맞나 틀리나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증 시스템, 이 검증 시스템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검증 시스템은 누가 운영하냐? 부동산 가격,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고 그래요. 이걸. 그거는 누가 구축하고 운영하냐면 요 거래 검증 시스템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검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요 검증 시스템을 갖고 검증하는 건 시군구청장들이고,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검증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면 중개실무 기본강좌 3강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중개실무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용어가 생소하다든가 좀 낯설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꾸 보다 보면 쉬워진다는 내용이. 저 처음에 보면 멋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보면 친근하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또 곰돌이 같다는 분들도 있어요. 저보고 아주 친근하다고. 그러나 처음에 없을 때 어디 친근했겠습니까? 자꾸 보니까 친근해지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화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제가 하는 강의도 그렇고 자꾸 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목 자체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친해지면 쉬워져요. 쉬워지면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친하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